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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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챕터 4번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좀 두 분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요즘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너무 과장됐다? 이 부분 먼저 조금 의견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기후변화 진실이죠. 진실인데, 팩트라 그러잖아요. 팩트. 네. 팩트라 그러고, 기후변화 주인이 이제 이산화탄소라 그러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소나 가축들의 방구래요, 방구. 방구 때문에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 방구 끼는 건 못 끼게 할 수 없으니까,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 규제하자, 굴뚝산업 규제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김현철 교수님 어떠세요? 기후변화는 기후학자들이 다 측정한 바에 따르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세 번째,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원전 이외에는 일단 없다. 원전을 가동시켜야 된다. 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원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위험성과 핵 폐기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무작정 가동시킬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때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죠. 기후가 올라가는 게 이산화탄소를 더 방출하는 게 그러면 낫다는 얘기냐, 아니면은 핵 폐기물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얘기냐, 이 가치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런 것들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화석 연료를 대체할 만큼의 에너지를 지금 현재는 방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두 분 다 고학력자시죠? 가방끈이 짧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샌델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학력주의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짚고자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 논쟁의 핵심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심각한가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산 책 중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이런 책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온난화 비즈니스. 예. 그리고 하나가 이제 위장 환경주의. 예.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쓰레기 문제. 그래서 이건 한국인 저자가 이제 쓴 책인데, 쓰레기 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후협약 탈퇴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근데 결국 중요한 거가 이런 거대한 정치 담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공동선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요거는 또 이제 너무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또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책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이거 우리 더 망쳐놓고 있다. 이제 이런 논쟁을 펼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트렌드는 이제 ESG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산운용사들이나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투자를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샌델이 사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올바른 정치 담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소련이나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나서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서 이제 미국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쭉 갔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제 먼저 정치인들이 대학 성적 부풀리기, 이제 왜일까? 이제 이런 부분들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장을 읽어보고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부분 이제 사장부터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1990년대에서 2000년도에 진보정당이 잡고 나서도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그 불평등의 해답은 더 많은 교육이 답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죠. 예.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김대우 교수님 시작하시죠. 해답이 교육이다 그랬는데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슬쩍 자기들은 이제 빠진 거죠. 빠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들고 나와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열린 경제로 하면은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차별을 가속화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더 힘들어진 게 되고 이게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는 이제 팩트에 대해서도 인정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오퍼넌츠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 상대 카운터파트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아주 우둔하다고 보는 거예요. 스투피드하다. 우둔하다고 보는 거고 자기들은 스마트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능력주의의 폐해가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아유 우둔한 것들 제대로 된 의사결정도 못하네 저런 판단력도 없어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를 강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오바마가 그걸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도 인센티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도입했죠. 하면은 해줄게. 네가 이걸 선택한다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많이 폈다. 근데 그 정책을 만드는 근간은 뭐냐 그러니까 테크노크라시라는 거예요. 테크노크라시가 어떤 의미를 두는가 하면은 가치 중립이라는 거거든요. 가치 중립.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논해야 되는 자리인데 가치를 논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가치를 논해야 되는 자리에서 가치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크노크라시를 갖다가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면서 이제 학력주의를 갖고 뭐 하느냐니까 전 세계 의회들 다 봐라. 전부 그 나라 인류대학 출신들이 다 잡고 있지 않느냐. 크게 대학 안 나온 사람 몇 명이 있냐. 응? 그렇죠. 영국이 특히 심하죠. 예. 옛날에는 아니면은 예. 명함 못 내미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좋은 정책을 많이 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능력주의가 점점 더 과도화되니까 전 세계 정치계, 의회 이런 데는 전부 다 의회, 행정부 전부 인류대학 출신들이 다 잡고 있다. 근데 그놈들이 만드는 게 지금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크라시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게 된 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다 알다시피 기업가들의 엔터프레너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도 없지만은 두 가지를 있어서 안 되는 게 하나는 그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새마운동이 되든 뭐가 되든 이 부분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한국전력의 전기가 양질의 전기가 굉장히 싸게 공급되는 바람에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테크노크라시에 대한 뭐랄까 그 경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접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돼야 된다. 이들은 늘 그 뭐 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불러온다. 라고 저는 샌델한테 경고하고 싶습니다. 즉 데모크라시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아까도 제가 원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후 온난화 현상에 대한 기술적 대안으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원전 이상이 없습니다. 원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핵 폐기물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핵 폐기물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방점이 찍히면은 기후 온난화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기후 온난화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현재 완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를 먼저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하여튼 한시적으로는 원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모아지면은 그쪽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결정은 테크노크랩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해야 돼요. 정치가들이 국민을 선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득해서 또는 국민들이 뭘 그 원하는지를 잘 기울여 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집행하는 것은 테크노크랩한테 해야죠. 그야말로 그 외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잘 해줘 가지고 또 사익을 챙기고 사심을 부리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해서 그 테크노크랩들이 나라를 집행해 나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문제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원전 이야기는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좌우지간 기후 온난화가 더 중요한 문제냐, 핵 폐기물이 더 위해로운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치 결정은 정치가 플러스 국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해 주시고 전격적으로 해치우지 말고 어느 쪽을 가겠다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테크노크랩들이 사심 부리지 않고 사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잘 나가도록 도와주고 뭐 그게 잘 되는 국가죠. 그냥 테크노크랩들이 뭐 다 뒷구멍으로 해먹고 후진 국가에 가면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방역 사태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몇 번을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파우치 할아버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공개적으로 딱딱 반박하면서 자기의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그래도 살아있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테크노크랩이 파우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원전이 그 대안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비약적인 거고요. 그걸 하려면 이제 그리드 페리티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1kW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얼마의 돈이 드느냐. 이렇게 페리티 그리드, 그리드 페리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태양광 같은 데는 한 67불, 원전은 한 35불 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 원가가 싸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게 그리드 패리티가 되는 시기가 옵니다. 언제 오는가 하면은 신재생에너지는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평평하게 1kWh 생산하는 게 이제 평평해지는 거리가 2027년 정도 되면 그리드 패리티가 오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쪽하고 뭐 이하고는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테크노크라트들의 가치 중립적인 사고가 과연 이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크라트들의 그런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한 40년 정도를 세차게 달려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 부의 양극화 일어났고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났고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또 선동하는 이런 것들 불만이 굉장히 심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테크노크랩들에 의해서 4, 50년 열심히 달려왔더니 대한민국이 OECD 진입하고 세계 11위 GDP를 구가하는 나라로 들어온 거죠. 네. 경부고속도로 반대한다고 다 들어놓고 뭐 포철 짓는 것에 다 반대한 사람들 얘기대로 했더라면은 산업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시대의 개념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70, 80, 90년대는 미국의 한 50년대 수준이 50에서 60년대 수준으로 이제 달려온 거죠. 이건 이제 시대상이고 지금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전 세계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들어서서 거의 비슷해집니다. 비슷해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은 팩트와 오피니언과 이게 대립이에요. 또 팩트라고 하는 거는 실증 또는 반증이 가능한 사실을 팩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증명해야 돼요. 팩트가 아니라 하는 거는 반증해야 되거든요. 실증 또는 반증이 가능한 사실,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팩트에 관한 것들이고, 그 다음 의견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크라트들의 이제 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건 팩트다. 이 팩트를 갖고 네가 감히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서 의견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가는 게 그 민주주의인데 이게 팩트가 우선이 돼버리는 그런 거는 테크노크라시다는 거죠. 데모크라시는 의견이 우선이 되는 건데 테크노크라시는 팩트가 우선이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오피니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오피니언을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하는 거는 민주적으로 하되 그 수렴된 의견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은 테크노크랩들이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테크노크랩들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뭐를 진행한다. 뭐 1960년대 때 우리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진행됐던 산업화는 비극적 요소를 동시에 안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산업화가 이루어내는 성과가 부의 불평등의 양극화 이해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테크노크랩들의 이 설당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까지는 논의가 전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크랩들이 교만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뭐 죄송합니다는 개돼지로 보고
그 진행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고,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게 또 학력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은, 근데 이 부분도 그래요. 학력이 그러면 원자력 공학을 전공 안 하고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한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오퍼레이팅 한다 그러면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 본인도 시작에 난 치아를 잘 치료하는 치과의사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학업과 훈련을 받은 기관이 필요한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또 여기서 테크노크래시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얘기에 사사건건이 꼭 반대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옳은 오피니언을 얘기하면 옳소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있다가 화기애애하다 이 변증법적 관계로 가는 거지 대담하는 내내 그냥 나는 그 말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전생의 원수였나 그냥 계속 저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의도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뭐가 날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날려보낼 수도 없지만은 요 끝나고 저 뒤풀이를 하잖아요. Never advocate. 그때 많이 풉니다. 네, 이거 끝나고는 뒤풀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테크노크라시라는 게 이제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대안을 딱 내놓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스마트한 테크노크라트의 의견 둘이를 딱 비교하면 누가 봐도 스마트한 이 의견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하고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의견이 굉장히 무시하니까 의견과는 다르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1안, 2안이 아니고 제3의 대안이 있다. 그게 뭐냐. 테크노크라트의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갖다 수렴하는 방식. 요게 지금 샌델이 주장하는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샌델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테크노크랩들의 팩트 체킹한 부분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조작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왜 책에서 한마디도 없냐.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의 리포트가 막 조작되고 왜곡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또 지구온난화 말고도 사례를 들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 글로벌 제약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순전히 그냥 뜯어먹고 그 다음에 특허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챙기고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냉혈적 인간들이 모여있는 코로나 백신 나오니까 거의 구세주라 그래요. 구세주.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그 과학자들이 믿고 또 특히 자기 개인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에서 인간의 DNA, 제놈을 이용한 특허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거 잘하는 거죠. 그렇게 제동을 걸면서 동시에 과학자들이 24시간 일하고 연구실에서 그 새우잠 자면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부분도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아주 그냥 프랭켄슈타인 같은 그런 존재로만 테크노크래스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왜곡 현상이다. 샌델 교수님, 당신도 좀 일방적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예? 팩트를 무시하고 사람들의 오피니언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중우정치입니다, 그게. 그 위험성을 왜 여기 책에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반대 얘기, 한쪽 사이드만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공화당은 민주당은 이러면서 그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그 팩트 자체도 왜곡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면은 이 보스턴 데모크래트답게 꼭 민주당 쪽에 당나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똑같이 비판 안 해. 당파를 막론하고 학벌 내세우는 건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보면 코끼리보다는 당나귀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푸른 코끼리만 생각이 나지. 근데 여기서 보면 원래 미국의 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은 원래 노동자 계급이 더 좋아하는 투표를 하는 곳 맞죠? 그게 원래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 계급들은 우파 정당에 표를 던진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노동당이 완전히 변했죠. 고학력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그 핵심에 들어간 게 토니 블레어 아닙니까? 네. 당선되기 전까지 지가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당선되고 나서 전부 다 뒤집어 엎고 그냥 그 보수당 정권이 취할 만한 정책을 계속 그냥 취해 나가는 그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도 힐러리 클린턴이 나 찍은 사람이 귀족정 반대편 도널드 트럼프 찍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해. 내 편이 훨씬 스마트해. 학력도 높고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 사람이 나 많이 찍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우파와 좌파의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그 구분도 사실은 요즘 시대 보면은 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진보냐 보수냐 차이가 이제 제일 쉬운 개념이 이런 거예요. 보수는 이제 아주 엄격한 가부장이에요. 가부장이 모든 파워를 다 잡고 저번에 우리 했던 것 같이 홉스 같이 내가 전행적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게끔 도와주고 이제 규율을 갖다가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제 진보는 돌봄이죠. 약한 자를 보호하고 허용하고 인정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강한 가부장주의 마초적인 성격은 보수고 진보는 이제 어머니 같이 돌봐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게 진보인데 보니까 둘 다 비슷해져요. 어느 나라 정치든지 다 비슷해져요. 거기에 왜 비슷해지는 아니고. 예.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홀딩스의 법칙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양극단에 있는 정책을 피면 그거는 선거에서 필패합니다. 왜? 중도는 바이 데피니션 항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서로 대립해 있다가 중도를 갖다가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서로 중간에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 내 목소리에는 항상 선명성을 주장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한 당인지 잊지 말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팍 꺼내면 야, 그래도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저 사꾸라 변절자 회색 분자 온갖 얘기하면 그 당 내에서는 꼼짝 못하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은 중도로 갈수록 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엄한 아버지와 이 자모를 뭐라 그럽니까? 이 배려하는 어머니
둘 중에 하나만 갖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자모든 업무자부든 간에 둘이가 비슷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는. 엄친자모 뭐 이런 쪽. 엄친자모. 근데 사실 선거 얘기를 하자면 그 소수의 엘리트보다 대중들,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선거에서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죠. 민주당은 왜 소수의 엘리트 쪽으로 갔죠?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쥐는 데까지는 다수를 위한 포퓰리즘이 유리하고 정권을 쥐고 난 뒤에는 그것을 잘 엑스큐트 해줄 수 있는 테크노크렛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아니, 공무원 집단이 뭐 그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면은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뭐 못합니다. 그래서 막 저 불러다가 그냥 막 푸시업도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너는 원래 영혼이 없는 집단이야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고 이제 하면은 본보기로 몇 명 그냥 또 막 날려보내고 하면은 그때 조금 움직이는 척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날개 두 개로 나는 거죠. 표는 얻어야 되겠고 또 국정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계속 하이에크 얘기를 하는데 하이에크의 그 자유헌정론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그 수많은 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은 이념이 공공정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견을 아예 묵살한다. 당연하죠. 경제학자는 가치 중립이라. 네, 근데 하이에크는 아니다.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토피아적 꿈을 위해 이런 사실들을 부정해왔다. 역사는 사랑, 형제의 혹은 우리의 삶을 보살펴주는 강력한 지도자의 자비심 같은 것들을 통해 자기 이익과 물질적 관심으로 가득 찬 사회를 해방시키겠다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로 점철돼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에 예나 지금이나 모든 정부의 그 선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정직함과 이중성이야말로 이념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심할 바 없이 이념은 결과를 수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걸로 해서 뭐 정책을 펼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이념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여기 이야기가 이제 right냐, good이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 네. right이 우선해야 되느냐, good이 우선해야 되느냐.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 때는 good이 좋은 거지. 근데 그래갖고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엉망이 되니까 right가 좋은 거다. 그게 이제 윤리잖아요, 윤리. 예. 그러니까 right. 그래서 올바름을 주장하는 거죠. 올바름을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정신이 깨어있고 이럴 때는 올바름을 주장하는 게 먹히는데 실제로 현실 상황에 가서는 지한테 좋은 게 더 먹힌다. 그런 얘기죠. 라이트와 굿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에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굿만 너무 추구하려 하지 마라. 라이트,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전부 효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굿에 관한 것들이거든. 상품이 뭐 굿즈라 그러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니한테 효용 주는 거 가치, 효용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것도 올바른 걸 생산하려고 해야 되지. 예. 욕망에만 흘러가는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 하이에크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윤리학 교수로 재직하셨어요. 경제학자신데. 근데 애덤 스미스도 그 글래스턴 대학인가요? 그쪽에서도 원래 윤리도 가르치고 그러셨잖아요. 도덕감정론. 철학과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학문으로 정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립을 해서 경제학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원래 소속은 철학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을 경제학으로 따로 논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앞에 정치 경제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서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 그렇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의아함을 갖거든요. 예. 자, 가치가 들어가면은 방정식이 안 나와.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려면 가치 중립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경제학이 경제학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량 경제학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모델이라는 게 단순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뭘 단순화시켰냐면 인간의 심리를 그냥 단순화시킨 거예요. 인간이란 자기의 개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다. period.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식이 막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때로는 우물에 빠지는 애를 갖다 건지고 하자는 측은지심도 있고, 때로는 한의사가 고름을 짜내는 게 환자가 예뻐서가 아니라 집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한비자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부가 마차 만들고 푸주간에서 고기 하는 것이 상대방이 좋아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업으로 집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쪽으로 그냥 복합적으로 집어넣으면 지금 김도일 교수님 얘기한 대로 방정식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화시킨 건데 경제학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가지고 경제학에서는 인다우먼트는 기분으로 봅니다. 네가 얼마의 자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느냐 하는 그 기초자원, 그거는 그냥 일단 주어진 거로 놓고 보자. 근데 철학에서 얘기하는 분배 정의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니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입에 금수저가 3개를 물고 태어났다. 쟤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게 공정한 거냐? 이게 정의로운 거냐? 그걸 갖다 경제학자한테 물으면 잘 모르겠고 그건 하여튼 일단 주어진 거라고 봅시다. 하니까 그 점에서 자기네들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에 100%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이 가치 중립이 과연 경제학에서 성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사실 얼마를 무슨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는지는 난 논외로 하겠다. 이 정도면은 찔러도 피가 안 날 정도의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무던히 애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치 중립이 아니면은 방법론이 안 나와요. 방법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허무른 게 행동 경제학, 사회 경제학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 AI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많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전에는 전부 경제학 하려면 방정식으로 다 나와야 돼요. 아니, 그전이 아니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네. 요즘도 경제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받으려면은 수학 학사 정도나 아니면 심지어 수학 석사 정도의 수학 실력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가치 중립적으로 계속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금융위기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들의 모라토리엄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티그룹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싱크테크 재단에 맡겨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책을 제가 그래서 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면서 이 경제학적으로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사회에 적용시키기에는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정치 경제학이라는 거를 붙여서
이념이나 이런 문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이야기죠. 그게 네. 그 대안 도출까지는 가치 중립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선택하냐 안 하냐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한다. 네. 정치가가 결정할 문제죠. 그렇죠. 경제학자가 그 경제 테크노크래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래 되면 요래 되고 요래 되면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네 어떤 거 선택할래?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정치가가 장관이 그 테크노크랩 보고 보고서를 이렇게 써올리라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지르기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분이 자기 오피니언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팩트를 거기다 그냥 끼워 갖다 맞추는 이쪽의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이 갑자기 합의를 이런 경우가 드문데. 적과의 동침도 가끔 해야 됩니다. 맨날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아니, 뭐, 파트너가 있어야지 같이 뭐를 그렇죠.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니까. 이 지금 말한 결론이 합의거든. 안티테제에서 신테제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금방 또 이제 안티테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사장을 보고 제일 이제 많이 느낀 게 결국에 이제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샌델 교수님이 말하는 게 이게 아닌가. 야, 지금 다 우리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불타는 집이 불타고 있다는 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논의를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담론을 해야 되는데, 담론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뭐 5장, 6장 더 있지만, 전 4장에서 좀 샌델 교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학력주의 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일반화의 오류나 뭐 간소화의 오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 갖고 뭐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이제 이 책이 그러면 한없이 두꺼워지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학력주의나 뭐 테크노크라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영철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다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일어나는 폐해들을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요 사장은 이제 그 수능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이 네. 조금 더 자세히 읽어가지고 하이에크하고 롤스하고 네. 주장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해서 자기 네네. 논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네. 사장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정리까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뭐 퇴임했기 때문에 입시 문제를 출제는 안 하지만 이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단골로 입시 출제에 이제 붙들려 들어가 가지고 한 달씩 그냥 그 안에서 시간도 보내고 또 다른 전공하는 교수님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해서 아주 해피한 시간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입시 공부, 논술 준비하는데 샌델 책 정도면은 꼭 필독서로 나와야 된다고 아마 냈을 겁니다, 그때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만 봐가지고는 안 돼. 그렇죠. 엄마하고 아버지, 특히 엄마가 공착을 좀 읽어가지고 애하고 같이 이렇게 디베이트도 하고 해줘야지. 엄마는 테레비 보고 애 보고 니는 열심히 읽어라. 김영철 교수님이 읽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갖고는 안 됩니다. 엄마가 지금 좀 읽으셔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라도 읽든지. 그래서 같이 하고 필요하면은 또 할아버지도 좀 끌어넣고 할머니도 넣고 이래가지고 5명이서 애하고 해가지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룹 지니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김대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그 5장, 6장 보면은 이제 고교 내신 성적 그리고 그 세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를 내서 쓰게 하면 본인의 오피니언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가 생겨가지고 또 요령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 단순하게 지식, 뭐 암기력, 뭐 이런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피니언을 제출하라고 하면 상당히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기업에서는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도 이런 책들을 좀 읽어야 됩니다. 예. 기업체에서는 과장 승진할 때, 부장 승진할 때 논문 씁니다. 논문 쓸 때 이제 이런 게 들어가죠. 사실 저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3, 4장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7건에 대해서 대략 다 자세히 정독은 못했는데 훑어봤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서 뭐 다른 것도 또 보면 더 좋을 책들도 계속 추천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시험을 준비하는 뭐 20세생들이나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좀 더 전체적으로 교양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셀든 교수님이 원하시는 이 올바른 정치 담론을 위해서 뭐 이런 책들을 또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번 주 4챕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예,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제 네, 수고했습니다. 그 자꾸 샌델 교수를 셀든이라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말더듬이 연구에 나오거든. 프로이드 첫 번째 논문이 예. 그 말더듬이 연구. 사이코애널리스트를 만들게 한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게 발음이 이제 샌델이 셀든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 지금 황 대표가 지금 사이코란 얘기입니까? 이거 발음 하나 잘못했다고 뭐 사이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헷갈려요. 셀덴인지 워렌 버핏 계속 셀덴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애교로 그냥 봐줄라 했더니 또 지적을 하시네. 그리고 워렌 버핏도 다르잖아요. 또 그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워렌 버핏도 있고 워렌 버펫도 있고. 네. 그 수준이 아니고 샌델을 갖다가 셀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심각한 수준이긴 한데 그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다음부터 발음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첫 번째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자꾸 틀리게 발음하더라는 거야. 그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받침을 이렇게 니은 리을을 바꿔서 쓰더라. 거기에서 왜 그럴까 하면서 시작한 게 이제 무의식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게 됐지. 이야, 또 재밌는 사실 알았네요. 그 꿈의 해석이란 책에 나와요. 꿈의 해석이란 책에 그 앞에 나옵니다. 자기 첫 번째 지가 연구하게 된 동기가 그렇다고. 이거 끝나고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다 이거 다 들어가는 거지. 자,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끝냅시다,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